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추천 도서 어떤 책인가요? 오늘 이야기할 책은 이 책입니다. 이 책.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 그 앙드레 코스톨란이라고 이분이 이제 원래 헝가리 태생인데 유럽에 그러니까 미국에 워렌 버핏이 있다면 유럽에는 코스톨라니가 있다. 그 정도로 되게 전설적인 투자자예요. 그리고 투자를 70년 하신 분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별세하셨는데 이분이 책을 이제 여러 권 쓰셨는데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책,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라는 책, 이 책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너다이님이 좀 읽으시면서 인상 깊으셨던 문구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첫 번째는 버블일 때 일어나는 일. 예, 요걸 표현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예, 내용이 23페이지에 있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증권 시장의 주가 지수가 올라가면 동시에 거래량이 늘어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석가들은 증권 시장이 안정적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대중들이 증권 시장에 관심을 갖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생각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시세가 상승하는 증권 시장에서 거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욱더 많은 주식들이 큰 손에서 작은 손으로 넘어가게 된다. 즉 심리적으로 안정된 증권시장 참여자들로부터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증권시장 참여자에게로 옮겨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주식들이 작은 손들 속에 머물러 있게 되면 주가 폭락은 곧바로 눈앞에 닥쳐오게 된다. 이제 이런 말 있잖아요. 너 아직도 안 하냐? 너 지금 너 주식 아직도 안 하니? 너 비트코인 안 해? 너 그러다 너 벼락거지 된다. 이런 말 나올 때 그리고 사람들이 또 개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내가 진짜 무리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이렇게 내가 여기다가 투자를 하는 게 무리인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다. 그리고 주변에 봤더니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박대리도 그렇고 뭐 최 과장도 그렇고 다 그러고 있다. 그래서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리고 뭐 자기 자본이 아니라 신용을 갖고 투자를 할 때 그러니까 이럴 때가 버블이라는 거죠. 여기서 되게 의미심장한 문구가 시세가 상승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욱더 많은 주식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사람들로부터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들한테 옮겨간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워렌 버핏도 증권시장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도 그런 말 했었어요. 인내심 없는 사람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서 인내심 있는 사람들 호주머니를 넣어주는 게 투자라고. 그러니까 불안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불안한 사람들이 행동하는 시기 있잖아요. 이제 그때가 버블이란 얘기죠. 버블이란 얘기인데 저는 여기에다 이제 하나 정도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버블이라는 거는 판단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이 과열됐다, 위험하다, 비싸다 이런 건. 근데 언제가 고점인지는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인간이 미래를 알 수 없다라는 거를 받아들이면 고점이라는 말은 사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건 지나봐야 아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비싸고 버블이라는 건 알 수 있죠. 이런 신호를 통해서. 그렇지만 언제까지 얼마나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버블이라고 판단이 됐을 때 해야 되는 행동을 정해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고점을 알아맞추려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버블일 때는 이런 현상들이 있구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나는 무리하지 말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문구인 것 같아서 처음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 책을 읽는 도중에 친구랑 이제 톡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주식을 하는 친구였는데 얘기하다가 요즘 주식 안 하고 비트코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거 어떻게 했는데 그러니까 주식을 했었는데 비트코인 하고 나니까 주식이 재미가 없대요. 비트코인의 그 오르는 그 상승률과 이거는 24시간 돌아간다면서 되게 흥분돼서 이렇게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저도 혹해서 그래? 그래? 나 아직 안 해봤는데 한번 해봐. 이거 정말 장난 아니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일단은 계좌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앱만 깔아놔 봤어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 앱만 깔아놔 보자. 이거 그래도 경험은 해봐야 되니까 하고 봤는데 금액이 이게 비싼지 싼지를 모르는 거죠. 기준이 없으니까 이게 비싼지 싼지 이 친구는 사라고 하는데 이거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근데 마침 제가 이 책을 읽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페이지도 읽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그 비트코인을 살 정도면 이거는 주식도 안 하는 내가 비트코인을 살려고 마음먹는 것 자체가 이거는 지금 버블이다 나한테는. 아니면 이제 잘 하셨던 분들이야 뭐 수익을 내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전혀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고
사고 싶어 하고 막 살려고 하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아, 나한테는 이게 지금 버블인 거구나. 여기서 내가 지금 그 마음이 흔들릴 게 아니라 좀 자중을 해야 되겠다. 좀 더 그냥 지켜보고 좀 봐야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시기에 딱 이 구조를 제가 읽어서 너무 저한테는 딱 와닿았었어요. 근데 더 오르면 어떡해요?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제가 그 부분을 잘 모르니까. 아니 사실은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하거나 말거나거든요. 하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부동산은 특히나 그런 관점으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를 사고 또 두 개, 세 개, 네 개 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걸 또 아 이게 버블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예 안 사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장에 참여가 안 돼 있으면 내가 남들과 되게 벌어질 수가 있어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리스크 해지하기 위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담궈놔요. 대신에 비율을 좀 작게. 아예 0인 상태에서는 사실 이 버블이 더 갈 때 내가 이제 아예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근데 더 아쉬워하고. 네, 내가 근데 자산 배분으로 뭐 내 자산의 한 10% 정도 담가 놓으면 그럼 사실 얘가 올라가면 나도 이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거고 하락한다 하더라도 내 자산의 일부기 때문에 내가 이제 복구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나는 무조건 뭐 이득 봐야 돼, 손실 봐야 돼, 그러니까 손실 보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면은 아예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특히나 부동산은 그런 건 좀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무주택 상태하고 뭐 지난번 저희 도서도 얘기했지만 뭐 유주택 상태일 때에 되게 입장이 되게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내가 일단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물론 지금 시장이 되게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니고 투자자라면 먼저 꼭 알아야 되는 게 내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투자자라면 이 고점을 잘 모르지만 싸다는 거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얘가 싼지 그거를 모르면 그러니까 얘가 가치 대비 적정 가격인지 볼 줄 모르면 그 사람은 좀 투자는 아니고 아직까지는 그냥 뭐 공부하는 단계거나 아니면 투기꾼의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또 근데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아까 코님 얘기한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다 뭐 안 하던 사람도 하려고 한다면 고점이 맞다라고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지금 그러고 7년, 8년 올라갔잖아요. 예, 근데 이 안에서 내가 아예 참여를 안 해버리면 나중에 또 격차가 되게 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내가 자산의 일부 정도는 담가놓는 게 맞지 않나. 뭐 너무 막 빚을 져서나 이런 게 아니라면은 그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 네.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할 때도 내가 괜찮아야 되고 하락할 때도 괜찮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상승할 때 괜찮으려면 내가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러면은 이제 좀 허탈한 거거든요.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저는 좀 그런 면에서는 좀 갖고 있는 것도 괜찮다. 다만 내가 떨어져도 괜찮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하락폭이 좀 적은 것들 자산, 사실 비트코인은 변동이 좀 심하긴 하고 그런 자산이나 좀 쌀 때 사거나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1주택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거는 부동산하고 비트코인은 완전 다른 게 비트코인은 내가 실생활에서 쓰기가 어렵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뭐 나중에 사용처가 늘어나면 모르겠지만 근데 부동산이라는 건 내가 집에 가갖고 내 집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너바나님 말씀하신 거를 잘 그러니까 1주택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하는 정도. 그게 아니라 완전히 고점 저점을 알아맞혀서 나는 무조건 이득 보겠다 생각하면은 내 생각이 틀리면은 이제 되게 애매해지니까. 그리고 좀 전에 비트코인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뭐 제가 대본에는 없지만 좀 많이 이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하고 부동산은 완전 다른 거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 공통점을 빼고는 제가 보기에 많이 달라요. 왜냐면 부동산은 아까 코크님이 진짜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가치 대비 적정가인지 모르겠다고 비트코인이. 근데 그거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부동산은 가치가 측정이 돼요. 굉장히 전통적이고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람들의 패턴이나 강남이 좋은 거 누구나 다 아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치가 측정이 되거든요. 다만 그 가치에 어울리는 가격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거지. 근데 비트코인은 이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이 화폐, 가상 화폐가 실제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얘의 값어치가 완전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베팅을 거는 거예요. 이건 정말 베팅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정말 1,000만 명 중에 뭐 1억 명 중에 한 명이 있을 만큼의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보기에 확실히 이거는 미래에 엄청난 값어치를 가질 것이다. 그럼 베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렇게 돈을 번다. 그것도 투자의 방법이죠. 근데 일반인들이 하기 어려워요. 그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비트코인하고 주식하고 부동산의 시장이 각각 다른데 가장 큰 차이점이 일단은 뭐 MDD라고도 하는데 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등락률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주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식은 가치 평가가 돼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비트코인은 그게 안 돼요. 그리고 부동산과 또 주식시장, 비트코인 시장의 차이점은 주식시장은 정말 사실은 뭐 서프라임이 터지고 막 그렇게 할 때도 우리나라 시장이 10%가 안 빠졌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 손실 본 해가 별로 없어요. 물론 보합인 해가 많았지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시세 차익은 확실히 주식이나 변동성 비트코인이 훨씬 세긴 세죠. 굉장히 안정된 시장이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제한마다 특성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 더 좋을 것 같고, 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사실 레이 달리오라고 되게 유명한 헤지펀드 이제 제가 되게 이제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이 전 세계의 통화 화폐의 역사를 몇백 년간 연구한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남아있는 화폐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 발생되던 화폐의 5%도 안 돼요. 나머지 95%는 다 사라졌어요, 화폐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는 나머지 살아남은 화폐의 가치도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전부 다 0에 수렴합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대부분 비트코인처럼 처음에는 뭐 파운드와도 달러와도 그렇게 되게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 0에 수렴하더라. 물론 지금이 그건 되게 뭐 100년, 200년 뭐 이렇게 뭐 길게 본 거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비트코인 이런 부분도 뭐 그렇게 해서 돈을 벌 수도 있죠. 또 잘하시는 부분도 이렇게 있겠지만 내가 투자 자산에 따라 가지고 그 자산의 특성이 뭔지를 좀 약간 공부하시고 하시는 것도 남들이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거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두 번째 구절 말씀해 주시겠어요? 8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한 남자가 그의 개와 함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그림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남자는 일정하게 앞으로 걷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제이지요. 개는 앞으로 달려가며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그의 주인에게 다시금 돌아옵니다. 앞서 달려나갔다가 또다시 돌아옵니다. 개가 걸어다닌 길이 증권의 움직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주인과 개 둘 모두 앞으로 나아갑니다. 마침내 그들은 산책의 목적지에 함께 도달합니다. 주인은 1km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개는 동일한 산책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3km 또는 4km를 걸었습니다. 증권시장의 움직임도 이와 아주 동일합니다. 그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경제적 확장에 동행합니다. 이거는 정말 너무 좋은 설명이라 이거 읽을 때 진짜 놀랐었어요. 저 처음 읽을 때. 와, 진짜 설명 진짜 잘하셨다. 그리고 동시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는 하지만 와닿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제가 여기다 넣어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펀더멘탈은 여기서 말하는 개의 주인처럼 이렇게 서서 일정한 속도로 착착착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개는 이게 막 걔가 기분이 좋으면 막 주인 앞으로 막 뛰어갔다가 너무 앞으로 뛰어가니까 주인이 땡기면 다시 와요. 그러다가 막 또 갑자기 가다가 막 풀 뜯어먹고 싶으면 얘 쓰잖아요. 네. 걔는 주인은 네. 계속 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데 결국에는 그 주인이 그 개의 그 줄을 잡고 있는 한 결국에 같이 간다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가치를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투자 대상을 볼 때 그러면 주인은 그냥 가치인 거예요. 걔가 가지고 있는 가치 혹은 걔가 가지고 있는 뭐 일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 근데 가격은 걔라는 거죠. 어떤 기업의 실적이 있어요. 근데 그 기업은 계속 실적이 꾸준해요. 그리고 성장률도 꾸준해요. 영업이익 성장률 같은 것도 꾸준해요. 그런 어떤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부분을 제외하면 그 꾸준히 뭐 연 2, 3%씩 성장하는 회사가 있다고 칠게요. 근데 그 회사의 주가는 막 엄청 올랐다가 코로나 같은 거 터지면 막 엄청 빠졌다가 다시 코로나 이후에 다시 회복되면서 막 V자 반등 나면서 또 가격이 엄청 올라갔다가 이런 현상을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런 현상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일단 이해하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보고 걔 가격이 어떤 특정한 이벤트로 확 떨어졌을 때가 매수의 적기, 반대로 너무 많이 올라왔다고 여겨질 때가
매도의 적기 혹은 걔가 고평가됐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알고 시장을 보면은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떠냐면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해서 사요. 맞아요. 그거는 뭐냐면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투자 대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펀더멘탈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다는 거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말하는 심리에 휘둘리는 대중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내 투자 대상의 가치를 고민하시는 과정을 꼭 겪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투자 시장이 버블일 때 나타나는 가장 특별한 현상이 뭐냐면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예요. 강남은 뭐 강남이 최고니까 앞으로 강남이 네. 뭐 앞으로 뭐 이렇게 서울은 이제 안 망하니까 GTX, 무조건 GTX. 예, 뭐 그런 걸 하면서 다 뭐 강남의 가치와 뭐 서울은 유한하고 땅은 유한하고 사람들이 모든 입지를 갖추고 있고 이런 얘기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 3년을 봤을 때 가장 많이 오른 시장은 사실 강남보다는 오히려 대전이나 수원 이런 데도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재밌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시장이 버블로 상승을 갔을 때 거기 스토리텔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움직인 거는 뭐냐면 어쨌든 그동안 그게 이제 그 가치보다 저평가됐다가 튀어 올라가거나 또 이 튀어 올라가면은 결과적으로 다시 뒤로 가거든요. 지금 테슬라나 이런 데가 가격이 빠지는 거가 저는 그거랑 비슷하다 생각해요. 그게 심리적으로 더 올라갔다가 또 심리적으로 만약에 사람들이 좀 이제 충분히 올라간 가격에서 부담되는 가격이 되면은 다시 빠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의 근데 뭐 어떤 것들이 뭐 얘는 뭐 지금 뭐 이게 좋으니까 앞으로 계속 갈 거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시장 안에 좀 추해 있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기업의 본질 가치를 정확하게 보는 거. 그러니까 부동산도 그 거의 본질 가치를 볼 줄 아는 거. 그러니까 얘가 지금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가 되게 중요해요. 되게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예를 들어 뭐 강남 아파트, 서울 아파트 되게 비싸니까 막 대체제로 뭐 이제 뭐 다른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빌라나 아니면 뭐 또 다른 어떤 뭐 지방에 있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부동산이면 다 매수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걔의 본질적인 가치를 보지 못한다면 지금은 자산 시장이 굉장히 버블인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지만 만약에 이제 이게 물이 빠지는 상황이 돼버리면은 그나마 좀 가치 있는 곳은 버티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은 정말 처참할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2012, 13 그때 막 저한테 상담할 때 막 그분들이 투자한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막 2억, 3억씩 막 손실 보는 거를 상담할 때 굉장히 그분들 힘들어 하셨거든요. 마음적으로. 지금은 뭐 시장이 막 7, 8년 올랐기 때문에 너무도 상승장만 봐왔기 때문에 다들 너무 이게 좋은 면만 보고 있다. 그런 취함이 아니라 그런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걔의 본질적인 가치를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걔 가치 대비 걔가 지금 현재 앞으로 나와 있는 상태인지 뒤로 나와 있는 상태인지를 정확히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저도. 코크님 어떠셨어요, 이 부분이? 저도 이 부분을 그 사진으로 그림으로라도 한 맞아요. 번씩 좀 본 기억이 있어요. 주인이 이제 강아지 끌고 가는 그 그림을 뭐 투자나 아니면 다른 책에서도 좀 그런 내용을 본 것 같은데 이 이야기가 왕드리 코스트라니가 했다는 건 몰랐었는데 이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부동산과 연관시켜서 두 분이 말씀을 해주셔서 오히려 그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니까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치를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를 볼 줄 아는 눈이 정말 중요하고 그걸 키우는 게 정말 뭐 뭐 너네님도 추천해 주신 것처럼 뭐 독서나 뭐 그 외의 강의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해서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걸 느꼈고 그걸 알아야 이게 진짜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안목 키우는 걸 더 내가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가치를 내가 볼 줄 모르면 싸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싼지 비싼지 몰라. 그렇죠. 가치 대비 싸게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세 차익으로만 이제 더 올라가겠지라는 그 기대로만 특히 스토리텔링에 빠져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 사실은 그런 투자는 기준이 만약에 이제 내가 이제 그런 거거든요. 뭐냐면 우연찮게 길 가다가 넘어졌는데, 그러니까 넘어진 상태에서 다리가 이제 아픈 상태인데, 다리가 아픈 상태에서 느끼는 거는 다리가 느낄까요? 뇌가 느낄까요? 아픔은? 내가 느끼는 거. 그러니까요. 대부분 다리가 아프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본질은 뇌가 느끼는 거예요. 진통제가 예를 들어 타이레놀이 그러면은 타이레놀 먹어요. 그러면 다리가 나는 걸까요? 뇌가 나는 걸까요?
뇌가 그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본질적인 게 물론 다리가 원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뇌가 이제 충격을 느끼는 거지만 얘의 본질을 잘 못 보는 순간부터 이제 이상하게 빠져버리는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투자를 볼 때 조금 도박처럼 해요. 난 투자자라고 얘기하지만 되게 도박처럼 하거든요. 그냥 오르겠지. 막 지금 상황 다 누구나 다 하니까. 근데 사람은 제가 몇 번도 얘기했지만 투자를 못하게 뇌가 세팅돼 있어요. 약간 남들이 다 하면 같이 몰려가고 남들이 안 하면 이제 안 하고. 아까 앞에 처음에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그 주식이나 자산이 부자들에서 가난한 사람한테 옮겨갈수록 그 시장 위험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네. 이 책에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잘 본인 보고 만약에 내가 투자로 돈을 벌려고 한다면은 사실 이런 본질적인 가치를 보는 눈을 좀 기르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가격을 안 보는 게 문제인 것 같아, 제일.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너바님 얘기하신 것처럼 되게 재밌는 게 이거 진짜 생각하실 거 많겠다.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진짜 많잖아요. 뭐가 들어온다, 뭐가 깔린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조금만 관심 있으면. 근데 계속 그것만 보는 거야. 근데 진짜로 중요한 거는 항상 계속 똑같은 얘기를 많은 투자자들이 하지만 싸게 사는 거거든요. 내가 이걸 싸게 사거나 쌀 때 사거나인데 싸게 사는 게 중요한데 가격에 대한 고민보다 그 투자 대상 자체에 대한 스토리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좀 전에 너바님이 그 스토리텔링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셨을 때 그렇구나 진짜. 사람들이 성공적인 투자를 하려면은 내가 투자를 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지금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가격이 막 얘가 GTX나 뭐 여기 들어온다고 해서 경험 있는 투자자가 보기에 5억 정도의 가격이 어울리는데 지금 뭐 시세가 10억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면 경험 있는 투자자들은 뭘 보냐면 이거 가격이 비싸구나 라고 생각해요. 근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GTX가 들어온다는 거에 집착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잃는 사람과 버는 사람의 차이가. 그러니까 지금 너만 얘기하셨던 거,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버블일 때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럼 지금은 싸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가격이 적정한지를 보는 훈련과 연습을 독서나 강의 같은 걸 통해서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전문 투자자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GTX A 노선 때문에 사실은 용인 쪽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 반면에 일산 파주 쪽은 되게 좀 뜸했었거든요. 그러면은 가격이 만약에 용인 쪽이 반영이 돼 있으면 그거는 사실은 좀 애매하다. 근데 그게 3억에서 만약에 5억, 7억 올라갔는데 일산 파주 쪽은 아직 그대로 3억 이하예요. 언더예요. 그러면 사실은 일산 파주 쪽이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다른 분들은 올라간 상태에서 그 가격에 살라고 맞아요. 해요. 왜냐면 GTX만 네, 남아서 네. 그 스토리텔링만 남아서 지난번 상승장에서 신무당선이 비슷했거든요. 지난번에 2006년에 신무당선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굉장히 많이 가격이 올라 있었어요. 왜냐하면 뭐 신무당선 강남에 10몇 분 만에 올라가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고 올라갔었는데 실제로 신무당선이 개통하는 순간에는 가격이 상당히 빠져 있었죠. 하락장일 때 개통해서. 네. 그러니까 하락장을 네. 개통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가치는 알겠는데 얘가 가치 대비 가격이 반영이 적정 상태인지 더 위인지 아래인지를 좀 정확히 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